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사적인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아동 학대, 그중에서 좀 정서적 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사의 훈육과 정서적인 학대의 그 경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훈육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 편달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사회관념에 반하지 않는 지도 편달, 지시 이런 것들을 이제 훈육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훈육함에 있어서는 약간 그 학생에 대한 꾸지람이나 훈계나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하면 또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통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훈육이 있는데, 그 훈육이 이제 감정이 들어가거나 어떠한 가해 고의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법적인 어떤 처벌 영역으로 발을 뻗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동복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요새 체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학대 이런 거는 거의 발생하기가 어렵고요. 거의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학대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뭐냐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단편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인 발달 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굉장히 여러 가지 인자를 내걸고 있죠. 판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자를 내거는 이유가 솔직히 뭔지 아세요? 이게 크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명확한 기준보다는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다 보고 이게 과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그 판단의 주체는 법관입니다.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문이 있기는 있지만 솔직히 없는 것과 다름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른 판사의 그냥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려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도 시대적인 경향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어떤 경우는 학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학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 판례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정서적인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성만 발생하더라도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기수가 있고 미수가 있죠. 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처벌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 않는 한 처벌이 안 됩니다. 근데 위험만 발생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지 이걸 법률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판례의 취지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위험범으로 거의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친구한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야지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만 하더라도 이게 처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친구가 좀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도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굉장히 많이 열어두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장애 아동 관련해가지고 유명인의 자녀가 조금 이제 심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돼서 좀 공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구 하나하나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흐름이나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법원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피해 아동의 태도는 어땠는지,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더 정신적인 발달 상태가 일반 아동보다는 조금 미약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문 뉴스 기사를 좀 보면 검찰은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재판부에 송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가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기 이제 특수교사 분께서 했던 멘트들이 나오긴 하는데, 물론 이게 좀 짜깁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현행 판례의 입장으로 보면은 아동학대가 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높습니다.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라고 봐요. 검사가 기소를 하면 무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10건을 기소가 되면 그중에서 무죄가 나오는 거는 2건이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증거 확보가 이미 돼 있고 혐의에 대한 입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행 판례를 보면 물론 이제 바뀔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죄가 나올 확률도 다분합니다. 자, 오늘 좀 어느 정도가 훈육이고 어느 정도가 정서적 아동 학대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준은 굉장히 현재 되게 넓고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는 판례의 기준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것을 인정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기준이 넓은 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범위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고 트렌드가 바뀌는 것도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